長い横揺れを感じました。こちらは地上7階建てのビルの屋上からの映像です。 일본에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규모 6.9의 지진이 발생한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일본이 이 사실의 진상을 전 세계에 축소하고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건데요. 일본의 전문가들은 비밀리에 한자리에 모였고 그들은 일본의 참상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양심 선언을 시작했습니다. ことですけれども、南海トラフで地震が起きる可能性というのは十分に高い、十分にというか非常に高いというふうに我々は考えてますので、地震がいつ 그들은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한다면 큰 피해를 입을 거라고 예측했고 일본 내 32만 명이 사망할 거라고 예측했죠. 이렇게 일본 최고의 기상학자들이 목숨을 걸고 양심 선언을 했다가 정부 압박에 보직을 내려놓는 것은 물론 일본은 전 세계의 눈과 귀를 속이려고 끊임없이 진실을 감추고 있는데요. 선량한 국민들을 구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공개된 진실을 긴급하게 전해드립니다. 잠깐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BBC 도쿄지사 특파원 헬레나입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그날 저는 18살이었고 여동생은 16살이었어요.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제가 18살이었던 2011년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해요. 아버지는 영국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를 운영하셨어요. 일본의 자동차 업계와 거래를 확대하기 위해 도쿄 진출을 결심하셨죠. 일본은 세계 최고의 자동차 강국이야. 우리도 거기서 한번 승부를 걸어보자. 아버지의 야심찬 계획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도요타와 닛산의 하청업체들과 계약이 성사됐고 요코하마에 작은 공장도 세웠죠. 저와 여동생은 국제학교에 입학했고 어머니는 일본어를 열심히 배우셨어요. 대박이 날 것 같다며 환하게 웃으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아버지의 사업 진출을 위해서 일본에 온 지 약 6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끔찍한 지진이 우리의 평온한 일상을 덮쳤어요. TV에서는 담담한 목소리의 아나운서가 지진 예보를 전하며 진도 4에서 5 정도의 지진이 예상된다고 했지만 실제로 닥친 건 진도 9의 대지진이었죠. 부모님은 그 방송만 믿고 대피를 서두르지 않으셨어요. 일본은 지진에 안전하다는 말만 믿었던 거죠.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쯤 저희 아파트가 무너지면서 부모님은 잔해에 깔리셨고 저와 여동생은 학교에 있어서 다 같이 대피를 한 덕분에 살아남았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영국의 친척들도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일본에선 모든 게 낯설었죠. 대피소에서 첫날을 보내면서 정말 이대로 끝인가 싶었습니다. 다른 주민들은 일본 사람이니 가족과 친척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사업을 위해 낯선 일본에 정착한 우리 가족을 챙겨줄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걸 포기하려고 할 때 한국인 부부를 만났어요. 일본에서 한식당을 운영하시면서 10년째 사시던 분들이었는데 지진 소식을 듣자마자 피해를 입은 이웃들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이고 자원봉사를 오신 거였죠. 우리 자매가 보호자도 없이 흐느끼는 걸 우연히 보고 다가와 주셨고 천사 같은 부부 박지영, 김민수 두 분과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됐어요. 그분들은 우리에게 따뜻한 미소로 말을 걸어주셨어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따뜻한 한마디가 저희에게는 구원의 빛이었습니다. 두 분은 자신들의 식당 2층을 내어주셨고 매일 따뜻한 한식으로 저희를 돌보셨어요. 특히 영국 대사관과 수없이 연락하며 저희의 서류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일본 공무원들이 자국의 국민들을 챙기는 동안 소외된 미성년자였던 영국인인 저희를 챙겨준 건 오롯이 그 두 분이 전부였어요. 저희를 돕기 위해 작은 아버지가 일본을 찾을 때까지 보살펴 주시겠다고 하셨죠.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는 저희를 안아주시고 한국말로 자장가도 불러주셨어요. 그분들은 단순한 은인을 넘어
제 인생의 새로운 나침반이 되셨어요. 제게 엄마와 같은 따스함을 알려준 지영 이모는 내가 겪은 아픔은 더 큰 사람이 되기 위한 힘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제가 BBC 특파원이 되는 동기가 됐습니다. 재난 보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됐으니까요. 특히 잊을 수 없는 건 부모님의 시신이 발견됐을 때입니다. 장례식장까지 동행해 주시고 우리가 울 때마다 등을 쓰다듬으며 속삭이셨어요. 헬레나, 넌 절대 혼자가 아니야. 우린 언제나 네 편이란다. 한 달 후 영국에 계시던 작은아버지가 우리를 데리러 오셨습니다. 부부는 마지막까지 우리를 걱정하시며 연락처를 남겨주셨어요. 그때의 만남이 인연이 되어 지금도 매년 명절마다 연락을 주고받고 있죠. 그때의 경험이 저를 기상청으로 이끌었어요. 정확한 정보만 있었어도 살릴 수 있었던 목숨이 너무 많았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일본에서 재난 뉴스를 전문적으로 전하고 있는 제게 일본의 현실은 과거와 달라진 게 전혀 없습니다. 2011년 일본이 그랬듯 그들은 여전히 패닉을 막기 위해 위험을 축소하고 경제적 혼란을 우려해 진실을 숨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마음먹고 이 이야기를 밝히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던 그리고 지금도 은폐하고 있는 충격적인 진실을 폭로할 거예요. 재난 방송이 소극적이었던 탓에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죠. 일본의 재난 방송은 변화해야 합니다. 기상청도 정부도 더 이상 이렇게 소극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다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해요. 그게 바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니까요. 얼마 전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발생한 진도 6.9의 지진이 일어났어요. 사실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각판에 위치했고 바다 한가운데 섬나라인 일본은 지진과 태풍에 그다지 유난스럽게 대응하지 않아요. 사실 일본에서는 규모 3 정도의 지진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향이 크거든요. NHK 역시 눈에 띌 만큼 큰 피해는 없음을 강조했고 아사히 신문은 여지는 없을 것이라는 기사를 내보냈어요. 하지만 재난 뉴스를 준비하며 지진의 진앙지의 패턴을 분석하자 심상치 않은 결과가 나오고 있었어요. 제가 수백 번 넘게 보고 또 보았던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직전의 패턴과 너무나 유사했습니다.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서늘함을 느꼈어요. 이대로 캐비넷에 자료를 넣어두는 순간 조만간 엄청난 일들을 속수무책으로 당할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날 밤 평소처럼 도쿄대학교 지진연구소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던 카즈히코 박사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박사님도 영국계 일본인이라서 저와 오랜 시간 우정을 쌓고 계셨죠. 헬레나 씨,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제 연구실로 와주세요. 언제나 차분하던 박사님의 목소리가 바람 앞에 등불처럼 가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10년 전 제가 BBC 도쿄지국 인턴으로 일할 때부터 알게 된 카즈히코 박사님은 제 멘토나 다름없는 분이셨어요. 지진학계에서 손꼽히는 권위자시지만 늘 겸손하고 진실된 분이셨죠. 지하 자료실에 도착하자 박사님은 주위를 살피시더니 목소리를 낮추셨어요. 이건 극비 자료예요. 방금 정부에서 모든 데이터를 파기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지만 당신이라면 진실을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박사님이 보여주신 자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미야자키현 지진의 실제 진도는 정부 발표보다 훨씬 컸고 더 큰 문제는 이게 난카이 대지진의 전조라는 거였어요. 일본 기상청이 공개한 데이터와 제가 확보한 실제 데이터는 마치 다른 지진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천지 차이였죠. 진도, 진원지 깊이, 여진의 빈도.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특히 지진파의 패턴은 단순한 지각 활동이 아닌 대규모 단층의 이동을 시사하고 있었죠. 작년부터 이미 징후가 있었어요. 하지만 상부에서는 올림픽 이후 경기 침체를 우려해 데이터 조작을 지시했죠. 저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사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특히 충격적인 건 제가 받은 내부 문건이었습니다. 실제 지진 위험도는 발표의 3배. 게다가 향후 3년 내 대지진 발생 확률은 87%에 달했어요. 하지만 정부는 이를 30%로 축소해 발표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제 제자들 중 셋이 이미 해고됐어요. 진실을 말하려 했다는 이유로요. 일본의 학계는 이제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어요. 박사님의 한숨소리가 자료실에 무겁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박사님께 또 연락이 왔어요. 연구소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어제의 일이 알려진 모양이에요. 교수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 담긴 절망감이 느껴졌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해고되고 침묵하면 수많은 생명이 위험해지는 상황. 이것이 바로 현재 막다른 길에 다다른 일본 과학계의 현실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만 했습니다. 저는 박사님이 건네주신 문서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봤어요. 이번 지진은 난카이 대지진의 전조 현상일 가능성이 87%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위험도를 30% 이하로 발표할 것.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왜 이런 위험한 은폐를 했을까요? 도쿄 증시 폭락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작년 말부터 흔들리는 엔화 가치, 급락하는 주가. 여기에 대지진 공포까지 더해지면 일본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었던 거죠. 박사님은 더 이상은 자신이 연구소에 남은 자료들을 공유하기 어려울 거라는 사실에 크게 상심하셨어요. 아직 퇴사당하지 않은 양심 있는 후배 분석가 켄지상의 연락처를 알려주셨습니다. 기록이 남는 전화나 이메일을 사용한다면 켄지상마저 위험해질 수 있다며 텔레그램 연락처를 알려주셨죠. 켄지상이 은밀하게 전달해준 미야자키 지진에 대한 실제 자료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정확한 분석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피해 상황은 정부 발표와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정부는 미야자키 근처의 주민들만 대피령을 발령했지만 제가 입수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실제 대피 필요 인원은 3만 명에 달했어요. 2천 가구의 정전이라고요? 그것도 축소된 숫자였습니다. 실제론 10,000 가구가 넘는 집들이 크고 작은 전기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었어요. 켄지상은 기록이 남지 않는 텔레그램으로 간절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상부에서 데이터 조작 지시가 있었습니다. 실제 위험도는 발표된 것의 3배는 넘어요. 특히 난카이 주변의 이상 징후는 심각한 수준이에요. 올 봄과 여름 사이에는 정말 끔찍한 일들이 닥칠 겁니다. 켄지상은 앞으로도 보도 통제가 있을 거라며 공영방송의 뉴스 화면에서는 볼 수 없는 장면들이 많을 테니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영상이 실제와 더 가까울 거라는 경고도 덧붙였죠. 켄지상의 말을 듣자마자 저는 현장에 직접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밤 11시 마감 시간이 한참 지난 후였지만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BBC 취재 차량을 몰고 해안가로 향했습니다. 도로는 이미 통제되어 있었지만 다행히 기자증이 있어 경찰의 제지를 겨우 통과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가장 먼저 저는 사람들이 모인 대피소로 향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두려울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제가 직접 겪었으니까요. 달빛 아래 깊이 갈라진 집안의 균열이 마치 거대한 뱀처럼 해안선을 따라 이어져 있었어요. 제가 가져간 측정기로 확인해 보니 깊이가 무려 80cm. 정부가 발표한 20cm의 4배나 되는 수치였습니다. 이봐요.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순찰 중이던 해안경비대원이 달려왔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제가 지나가는 주문이 아니라 방송국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도 이런 현상은 처음이라며 보통 때의 지진과는 뭔가 다르다고 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바닷가에 있던 등대가 기울어져 있었고 주변 민가들의 기초 부분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직전의 모습과 똑같았어요.
촬영을 마치고 돌아가려는 찰나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40년째 이곳에서 어부로 살아오신 다케시라는 어르신이었는데 그분의 말씀이 가슴을 후벼 팠어요. 바다가 이상해. 물고기들이 다 사라졌어. 2011년 때와 똑같아.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어르신의 제보였습니다. 어르신은 최근 해안가 근처 온천에서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셨다고 했어요. 평소 뜨거웠던 온천물이 차가워져 있었고 새로운 곳에서 온천이 솟아나고 있었어요. 이런 현상은 대지진의 전조 증상으로 잘 알려져 있죠. 지하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날 밤 취재한 영상은 결국 일본 방송에서 단 한 번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 보니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미야자키 공항은 관제탑의 패널이 낙하해 무너져 있었어요. 심지어 공항 내 급수관이 파손되어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전기선이 끊겨 일부 에스컬레이터가 고장나 있었습니다. 일본의 여객철도는 이번 지진으로 니포 본선, 니치난선, 히사스선, 미야자키 쿠코선, 기토선 등의 노선 운행을 중단했죠. 신칸센은 그날 이후로 고속 운행은 전면 중단한 채 안전한 저속 운행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야자키 해안가 주변 지반이 최대 80cm나 침하된 곳을 발견했고 이는 정부 발표의 4배에 달하는 수치였어요. 더구나 이런 지반 침하는 과거 대지진의 전조 현상과 일치했죠.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증언도 충격적이었습니다. 40년째 이 지역에서 어업을 해온 사토 마사오 씨는 40년 만에 처음 보는 이상 조류가 나타났다고 증언했고 지역 소방관 야마구치 씨는 전례 없는 규모의 집안 균열이 발견되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지하수의 변화였어요. 지역의 온천들이 하나 둘 말라가고 있었고 일부 지역에선 갑자기 새로운 온천이 솟아나는 기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직전에도 나타났던 현상이에요.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난카이 주변의 지진계들이 보내오는 신호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켄지상의 분석으로는 향후 2년 내 대규모 지진 발생 확률이 87%를 넘어섰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일본 정부와 언론은 이 모든 징후를 단순 해프닝으로 축소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난카이 대지진의 날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 눈에 펼쳐진 끔찍한 상황이 마치 재난 영화의 한 장면 같이 느껴졌어요. 저는 해안도로에서 발걸음을 돌려 미야자키현 중심가에 위치한 시립체육관으로 향했습니다. 이 대피소에는 현재 수백 명의 이재민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디찬 체육관 바닥에서 이재민들이 기댈 곳은 담요 한 장이 전부였고 화장실에서도 온수가 나오지 않아서 돌이 안 된 어린 아이들도 차디찬 냉수로 씻어야만 했어요. 겨울철임에도 난방은 제한적으로만 가동됐고 찢어질 듯한 꼬마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끔찍한 상황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최근 한국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BBC 특파원으로서 전 세계의 재난 현장을 취재해왔지만 한국의 재난 대응 방식은 정말 특별했거든요. 최근 아시아나 항공기 사고 당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흑백 요리사로 유명한 최고의 셰프를 비롯한 유명 요리사들이 직접 도시락을 만들어 현장에 달려갔어요. 구조대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였죠. 이게 뭐 대단한 일이에요? 우린 음식 만드는 사람인데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잖아요. 조리 명장님의 말씀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들은 하루 2,000개가 넘는 도시락을 만들어 구조대원들에게 전달했어요. 더욱 놀라웠던 건 도시락의 퀄리티였습니다. 그저 그런 편의점 도시락이 아니라 미슐랭 스타 셰프와 대한민국 명장 조리장의 손맛이 담긴 특제 도시락이었죠. 그들은 매일 다른 메뉴로 전복죽, 김밥, 주먹밥 등등 정성이 가득 담긴 도시락을 준비해 사고 수습을 위해 애쓰는 관계자들과 황망한 심정으로 기력을 잃은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였어요.
일본이었다면 직접 피해를 입은 유족들만 그 현장에 모여 있었을 거예요. 일본은 워낙 개인주의 성향이 심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 일에는 크게 나서지 않는 문화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함께 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려움을 돌파했던 경험이 많이 부족하기에 오로지 나 우리 가족만을 공동체로 인식하고 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사고 수습 현장에 쓰레기가 쌓이자 SNS로 순식간에 정보가 퍼졌고 수백 명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청소 봉사에 나섰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더욱 인상적이었던 건 10대들의 참여였어요. 현장을 찾은 한 고등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험 기간이지만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나중에 후회하기 싫었어요. 이런 10대들이 수십 명도 넘었죠. LA 산불 현장에서 본 한인들의 모습은 더욱 특별했습니다. 현지 교민들이 만든 한인 구호 네트워크는 24시간 비상체제로 운영됐어요. 특히 한인 식당들의 참여가 대단했습니다. LA 코리아타운의 한 식당 주인은 이런 말을 남겼죠. 소방관들이 한국 음식을 좋아할까 걱정했어요. 하지만 제육볶음 도시락을 받아든 소방관들의 표정을 보고 울컥했죠. 그들은 매일 300개가 넘는 도시락을 만들어 보냈어요. LA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한국동포는 아예 가게 문을 닫고 도시락 만들기에 집중했죠. 김밥, 김치덮밥, 라면 등 한식으로 구성된 도시락은 소방관들 사이에서 인기 만점이었어요. 그들은 이런 따뜻한 기부 문화는 처음이라며 감동했다고 해요. 성결제 문화는 또 다른 차원의 감동이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한 카페 주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10잔 정도 성결제가 들어왔는데 SNS를 타고 소문이 퍼지면서 하루 만에 500잔이 넘었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성결제에 담긴 메시지들이었습니다. 당신들이 있어 우리가 안전합니다. 한국인들이 응원합니다. 덕분에 편히 잘 수 있어요. 등 따뜻한 마음이 담긴 메시지들이 끊임없이 이어졌죠. 한 미국 소방관은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20년간 소방관으로 일하면서 이런 따뜻한 마음은 처음 받아봅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푸드트럭까지 동원된 건 정말 놀라웠어요. LA 한인 푸드트럭 연합회가 자발적으로 나섰고 매일 다른 장소에서 따뜻한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불고기, 떡볶이, 라면 등 다양한 한식을 맛본 소방관들은 한국 음식의 팬이 됐다고 했죠. 이런 한인들의 따뜻한 마음은 산불이 잡힌 후에도 계속됐습니다. 복구 작업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을 위해 도시락을 준비하고 피해 주민들을 위한 모금 활동도 이어갔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이 모든 활동이 누구의 지시도 없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한인회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원래 이래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돕는 게 당연하죠. 이런 모습들을 보며 재난 현장에서 진정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국적과 인종을 넘어 서로를 돕는 모습, 그것이 바로 인류의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요? 이런 광경은 비단 미국뿐만이 아니었어요. 터키 지진 현장에서도 한국에 구조되는 자체 식량을 가져와 현지 주민들과 나눠 먹었고, 필리핀 태풍 때는 한인회가 중심이 되어 구호물품을 지원했죠. 특히 인상적인 건 한국이 재난에 대해 함께 극복하려는 공동체 정신이에요. 한국의 이런 모습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수천 년간 이어온 정과 상부상조 정신이 현대적 시스템과 만나 만들어낸 결과라고 봅니다. 위기 상황에서 더욱 빛나는 한국인들의 공동체 의식, 전 세계가 배워야 할 점이 아닐까요? 특히 인상적인 건 이런 도움의 손길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난 현장이 수습된 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는 모습을 보며 진정한 이웃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요즘 일본의 상황을 보며 더욱 한국이 그리워집니다. 재난 앞에서 서로를 위하고 돕는 모습, 투명한 정보 공개와 신속한 대응. 일본도 이제 변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일본 대피소는 밤이 되자 더 처참한 모습으로 변했어요.
대피소 한켠에서 만난 요코야마 간호사의 증언은 잊을 수 없습니다. 밤이 되면 노인분들이 화장실을 가다가 쓰러지세요. 하지만 의료진은 저 혼자뿐이에요. 매일 밤 누군가 돌아가실까 두렵습니다. 저는 한때는 첨단 산업의 선두주자이자 아시아의 선진국이던 일본이 어째서 이런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건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대피소에서 만난 요코야마 간호사는 제게 귓속말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었죠. 예산이 없대요라는 말로 시작된 그녀의 한탄은 날이 어두워질수록 짙어졌습니다. 저는 자원봉사자들도 지쳐 잠든 캄캄한 밤 체육관 기둥에 기대 앉아 노트북을 켜고 자료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러자 일본 정부의 처참한 상황이 고스란히 드러났죠. 더 이상 재난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일본의 재정 상황이 한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기준 1,400조 원의 채무를 진 일본 정부는 이번 재난 상황에서도 긴축 재정을 외쳤어요. GDP 대비 채무 비율이 이미 260%를 넘어선 상황에서 추가 국채 발행은 불가능하다는 이유였죠. 도쿄시청의 한 공무원은 익명을 전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년에도 대피소 시설 보강 예산을 신청했지만 전액 삭감됐어요. 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 비용이 너무 커서 재난 대비 예산은 늘 후순위죠. 실제로 충격적인 수치를 발견했습니다. 일본의 재난 대비 예산은 10년 전에 절반 수준으로 삭감됐고 대피소의 90%가 20년 이상 된 노후 시설이었어요. 비상식량과 물은 법정 기준의 30%만 비축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날이 밝자 체육관에서 만난 지방직 공무원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일본은 사실상 재정 파탄 상태입니다. 매년 새로 발행하는 국채가 세수보다 많은 나라가 됐어요. 이번 재난 구호 물품도 전부 부채로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은 대피소 곳곳에서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난방은 하루 4시간으로 제한됐고 배급되는 물은 1인당 500ml. 화장실 휴지도 한 사람당 하루 5장으로 제한됐어요. 임산부를 위한 영양제는 물론 노인들을 위한 담요도 부족했습니다. 특히 가슴 아픈 건 의료시설이었어요. 의사 한 명이 전체 대피소를 관리해야 했고 기본적인 약품들조차 부족했습니다. 한 간호사는 울면서 말했어요. 돈이 없어서 약을 못 주는 게 가장 괴로워요. 더 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젊은이들이 줄어들어 세금 수입은 감소하는데 고령화로 인한 지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게다가 이런 재난까지 겹쳐서 발생하고 있으니 만약 올해나 내년쯤 난카이 대지진이 일어난다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위기가 닥칠 거예요. 저는 이런 끔찍한 상황을 보며 일본 정부도 난카이 대지진의 가능성을 숨길 수밖에 없겠다는 결론에 도달하더군요. 당장 지진이 발생한다고 해도 이를 예방하고 분석하고 알리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현 일본 정부는 그럴 만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한계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게다가 일본 국민들은 한국인들처럼 단결력과 공동체 의식을 가지지 않았기에 더 문제가 큰 상황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크고 작은 나라의 위기 속에서 자원봉사와 선결제 등으로 격려의 끈을 놓지 않지만 일본은 개인주의 성향이 매우 강하니까요. 남을 돕기보다는 당장 본인의 생계가 어려워진 탓에 주머니를 더 조이는 터라 개인주의 현상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모습은 더욱 부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한국은 이런 어려운 순간에 민간의 자발적인 기부와 봉사가 넘치기 때문에 정부 예산이 부족한 곳에도 손길이 미칠 수 있거든요. 지금 노트북으로 타이핑을 하는 이 순간에도 대피소의 아이들은 배고픔에 울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약이 없어 고통받고 있고 임산부들은 적절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어요. 세계 경제 대국 일본이라는 말이 무색해지는 순간입니다. 수많은 연구소와 양심 있는 학자들의 예측대로 조만간 대지진이 일어난다면 일본은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를 입게 될 거예요. 한 대학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의 재정 위기는 이미 30년 전부터 예견된 것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해결하려 하지 않았죠. 이제 그 대가를 국민들이 치르고 있는 겁니다. 곧 예견된 대지진이 발생한다면 가족의 안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겠죠. 도시 전체가 마비되고 신칸센은 전면 운행 중단, 고속도로는 균열로 통제될 거예요. 시내버스도 운행을 멈출 겁니다. 저는 이런 끔찍한 상황에 절대 처하지 않기만을 바래요. 그렇게 미야자키를 벗어나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제가 탑승한 택시기사는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기름을 구하려고 주유소에서 4시간을 기다렸는데 제 차례가 되자 기름이 떨어졌다고 하더군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인근 아오시마 지역의 상황도 아주 심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복구 인력이 부족해 현장에 즉시 출동도 못하는 실정이었죠. 생필품과 생수와 즉석식품을 차지하기 위한 몸싸움이 벌어졌고 ATM 앞에서는 현금을 인출하려다 실신하는 노인도 있었습니다. 한마트 직원은 개점 30분 만에 모든 물건이 동이 났다며 진열대가 통째로 뽑혀나가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털어놨어요. 저는 과거 2011년도의 기록을 찾아보았습니다. 특히 학교 붕괴 현장에서 진행된 인터뷰는 제 가슴을 흔들었어요. 우리 아들이 숨졌는데 정부는 뭘 했나요? 아들을 잃은 사토 유미코 씨의 절규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아들은 지진 직후 건물 잔해에 깔렸지만 구조대는 2시간이나 지나서야 도착했다고 해요. 아들이 살아있을 때 도착했다면 119에 전화해도 통화 중이었어요. 내 아들의 목숨이 통화 중이었던 거예요. 대피소에서 만난 주민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작년부터 이미 대피소 보강 계획이 있었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미뤄왔다는 겁니다. 심지어 일부 대피소는 내진 설계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해요. 결국 인재였던 거죠. 저는 10년도 넘은 과거의 인터뷰와 기록들을 되짚으며 그런 악몽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런 혼돈 속에서도 정부 대변인은 일본의 위기관리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발표했다는 점입니다. 현장과 정부의 인식 차이가 이토록 큰데 과연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그동안 일본 정부가 쓰고 있던 가면을 벗기고 그 실체를 고발합니다. 왜 최근에 일본의 지진과 태풍의 피해가 컸는지 일본 국민과 전 세계인들도 알아야 하니까요. 여기 일본의 기상청에 대해 내부 고발을 하겠다는 사연이 긴급하게 접수되었는데요. 과연 일본에서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기상청에서 근무했던 마사코라고 합니다. 지금은 일본 기상청과 정부의 행태에 환멸을 느끼고 퇴사한 지 1년이 지났고 도쿄대학원 대기해양과학과 석사과정을 밟고 있어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런 내부 고발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기상청 보도 현장에서 물러난 지금, 이제는 제가 용기를 내야 할 시점이라는 확신이 들어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한국 분들도 요즘 일본의 상황에 대해서 잘 아실 거예요. 난카이 지진에 이어 태풍 산산이 일본을 휩쓸었고 심지어 태풍은 아직까지 일본을 핥히고 있습니다. 제가 기상청 분석 전문가를 꿈꿀 때까지만 해도 일본은 섬나라라는 지리적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자연재해에 취약하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특히 제가 취업을 준비하던 2019년 가을, 태풍 하기비스가 일본 열도를 강타하면서 아주 큰 피해를 남겼고, 저는 제 전공인 기후과학 분야를 살려 우리나라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리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꿈만 같았던 기상청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일본은 기상청이 그렇게 인기 있는 직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본은 남북으로 길게 뻗은 모양을 가지고 있고 섬나라라는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여름에는 태풍과 장마로 인한 홍수, 겨울에는 폭설로 인한 피해까지 기상이변이 폭주하거든요. 심지어 일본은 여러 지각판이 만나는 위치에 있어 지진과 화산 활동도 잦고 그로 인한 대규모 쓰나미와 대기오염이 빈번하게 발생하죠. 즉, 일본 기상청에서 일을 하면 바쁘고 힘든 곳에서 일한다는 인식이 있어요. 요즘 일본의 젊은이들은 아무런 의욕이 없어서 백수청년들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여겨질 정도인데 일이 많은 기상청에도 신입 직원들이 없어서 골머리를 앓고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대학 시절부터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시스템으로 날씨와 기후의 변화를 예측하는 기상청이 정말 멋있어 보였어요. 그러나 제 기대는 한낱 꿈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기상청에 들어와서 제 예상과 정반대의 충격적인 현실에 직면했거든요. 기후 정보를 분석하고 날씨를 예측하고 속보를 내보내느라 바쁠 줄 알았던 기상청 생활은 전혀 바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일본 청년들에게 퍼진 무의욕 상태가 기상청까지 집어삼킨 것처럼 느껴졌죠. 저는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할 일이 이렇게 산더미 같은데 왜 다들 넋놓고 있는 건지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청장님과의 면담 후 제가 가지고 있던 의문의 퍼즐이 딱딱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근무를 시작하면서 기상청 청장님과 면담을 했는데 청장님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지 않는 것도 중요해.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고 안심시키는 것도 우리 역할이니까.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근무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청장의 말에 담긴 속뜻을 알게 되었죠. 저는 아직도 그날 받았던 충격이 생생하게 떠올라요. 평소와 다름없이 지진 조기경보 데이터를 분석하던 2021년 1월의 어느 날 후쿠시마 앞바다의 수치가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흥분한 저는 바로 데이터를 분석했고 직속 상사인 부장에게 보고했는데 그는 어처구니 없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늘 있던 지진으로 왜 호들갑이냐는 반응을 보이며 심드렁한 표정으로 제가 건넨 보고서를 쓱 훑어보더니 인상을 찡그렸어요. 앞으로 진도가 7이 될지도 모르겠다고. 이 데이터로는 나가도 너무 나갔어. 먼바다에서 경미한 지진이 일어났고 본토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정도 수치는 일본에서는 흔한 일이라고. 하지만 제가 분석한 모든 자료들이 곧 강력한 지진이 일어날 거라고 예고하고 있었어요. 후쿠시마 인근에서 잡힌 진동 신호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진앙지와 아주 가까운 곳이었고 당장 국민들에게 알리고 재난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혹시나 우리의 예보가 틀려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면 어쩌나 걱정하자. 아니, 그런 문제가 일어날 일도 없고 일어난다고 해도 자연재해 때문이지 그게 우리 탓이니? 이미 기상청 내부에는 일본은 원래 자연재해가 심한 지리적 핸디캡을 가지고 있어서 예보가 빗나가도 그건 우리 탓이 아니라 자연의 섭리라는 안일한 분위기가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기상청은 최선을 다했지만 생각보다 자연이 더 강력했네요. 라고 넘어가면 그만이라고 판단하는 듯 했어요. 국민들도 이미 매년 반복되는 기상이변과 자연재해에 이골이 날 만큼 익숙해져 있으니까요. 심지어 부장은 곧 땅이 솟아오르고 건물이 주저앉을 정도로 강력한 재난이 벌어질 거라고 말하면 국민들은 대혼란에 빠지게 될 거야. 지금 일본이 유례없는 경제위기에 봉착한 건 알지. 그런 상황이 악화되는 게 지진보다 몇 배는 더 무섭다는 걸 명심해. 라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소리를 했습니다. 예측과는 달리 강력한 지진이 일어나면 데이터 분석이 빗나갔다고 적당히 둘러대면서 핑계를 대고 빠져나가면 되니까.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나대거나 설치지 않고 고요한 지금 상황을 유지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일본은 내진 설계와 지진 복구 능력이 탁월한데 뭘 걱정하냐는 식이었죠.
게다가 부장은 상사들의 말에는 애완견처럼 절대 복종하면서 부하 직원들에게는 말을 함부로 하면서 잘난 척 해대는 아주 꼴불견인 최악의 상사였거든요. 그리고 얼마 후에 제가 퇴사를 결심하게 된 아주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바로 한국의 매미성이라는 곳에 가보게 됐거든요. 매미성은 2003년 한국에 불어닥친 태풍 매미로 큰 피해를 입은 한국인 백순삼 씨가 거제도에 만든 성벽이었습니다. 그 규모가 정말 크고 웅장해서 당연히 전문 건설업체가 와서 지은 건 줄 알았어요. 하지만 매미성은 그 한국인이 혼자 돌과 콘크리트를 날라가며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만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혀 전문적인 계획이나 도면이 없이 철저히 수작업만으로만 지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마치 중세 유럽의 성을 연상시키는 구조와 외형에 마치 거대한 역사적 예술 작품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에 압도되었죠. 심지어 1년에 6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가는데 입장료도 받지 않았어요. 이건 일본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저는 한 개인의 노력과 의지가 이렇게까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사실에 입을 다물 수 없었고, 자연의 힘에 맞서기 위해 스스로 방어막을 쌓아 올린 한국인의 의지에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한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나는 미리 예측한 정보도 데스크에 결제 없이는 국민들에게 알리지 못하는데, 이 한국인은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렇게까지 애쓴다는 사실에 기상청에서의 제 모습이 너무 무력하게 느껴졌거든요.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에는 여름이라서 무척 더운 날씨였기 때문에 우리를 안내하는 가이드는 단체로 부채와 얼음물을 나눠주었어요. 다행히 매미성은 바닷가와 바로 접해 있기 때문에 햇살은 조금 뜨거웠지만 시원한 바닷바람이 우리의 더위를 식혀주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매미성을 찾은 주변 한국인 관광객들의 핸드폰이 일제히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삐용삐용 엄청나게 큰 소리를 내며 단체로 알람이라도 맞춘 듯이 울려대는데 저는 처음에 그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다들 핸드폰에서 동시에 소리가 나는 거지? 그래서 저는 한국인 관광 가이드에게 얼른 물어보았죠. 혹시 지금 지진주의보 안내 문자가 온 건가요? 저는 땅이 흔들리는 걸 못 느꼈는데 말이에요. 그랬더니 가이드의 말이 날씨가 더우니 물을 많이 마시고 야외 활동에 주의하라는 폭염경보 문자라고 했어요. 한국에서는 폭염, 한파, 강풍 등 작은 주의사항이 발생해도 정부에서 재난경보 문자를 보내준다고 했죠. 제가 이런 일로도 재난경보를 알려주냐고 놀라자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실종된 사람들을 발견하면 연락을 해달라는 안내 문자도 보여주었어요. 심지어 자세한 인상착의와 신체적 특징, 실종된 장소가 나와 있어서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신속하게 실종자들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았죠. 저는 다양한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리는 한국의 재난대응 시스템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일본에서도 재난 문자가 올 때가 있긴 하지만 긴급 지진과 쓰나미처럼 일부 상황에서만 연락이 와요. 한국처럼 폭염이나 한파, 강풍경보 등 다양한 자연재해를 알려주지 않죠. 우리 기상청은 굳이 이를 만들려고 하지 않거든요. 저는 매미성에서 자연재난 문자를 보며 한국이 왜 일본보다 살기 좋은지 뼈저리게 느끼고 말았어요. 지리적으로 한국이 안전한 것도 맞지만 한국은 일단 무슨 일이 생기면 주변에 널리 알리고 소문을 내서 어느 누구도 이런 위험한 소식을 모르지 않도록 투명하게 공개하는 데 집중했어요. 하지만 일본은 특유의 폐쇄적인 문화 때문에 소식을 널리 전하는데 익숙하지도 않을 뿐더러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매우 강해서 일단 나부터 피하고 보자는 인식이 크거든요. 만약 한국의 매미성을 일본인이 만들었다면 어떻게 해서든 입장료를 받아서 이익을 취했을 거예요. 하지만 매미성을 만든 한국분은 이 거대한 건축물을 국가에 그냥 기부했다고 하시더라고요. 1년에 60만 명이 넘게 찾는 관광 명소에서 한 사람에게 1,000원씩만 받아도 6억이고
10,000원씩만 받아도 60억인데 말이에요. 한국은 매미성만 봐도 자연재해와 싸운 개인의 의지와 노력뿐만 아니라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하고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중요시하는 한국인들의 정을 느낄 수 있었죠. 그렇게 한국인들의 자연재해 대응 방식에 입이 떡 벌어진 저는 여름 휴가가 끝난 다음부터 일본 기상청에 정이 뚝 떨어졌어요. 한국에 비하면 우리 기상청과 정부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본에 와서 자세히 검색을 해보니 한국은 가출한 노인이나 미아를 찾는다는 알림뿐만 아니라 산사태나 폭우 같은 재난 이슈까지 수시로 전달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휴대폰의 위치를 자동으로 파악해서 해당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재난 경보를 실시간 문자로 보내주는 걸 보고 대단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어요. 일본으로 돌아온 뒤에 상사에게 한국의 촘촘한 재난경보 시스템을 우리도 도입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지만 까이고 말았어요. 이미 재난경보를 보내고 있잖아. 안 그래도 올해 예산이 줄어서 난리인데 자잘한 폭염이나 한파까지 문자 서비스를 하면 그 돈은 어디서나 생각 좀 하고 일을 하자. 상사는 우리 일본인들은 오래전부터 경험을 통해 재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으니 그 정도로 디테일한 재난 경보 같은 건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작년 여름 불청객인 태풍이 일본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몇 개의 태풍이 일본을 스쳐가기는 했지만 큰 피해를 주지는 않고 소멸했어요. 그래서 모두들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생각도 못했던 경악할 만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2023년 8월 태풍난이 우리가 예보한 수치보다 더 강력하게 발달하면서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저와 분석관들은 당장 전국에 재난 경보를 내리고 가장 피해가 심각한 중부지방에는 긴급 대피 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긴박한 보고서를 올렸지만 기상청장은 저희들의 경고를 무시하면서 정말이지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습니다. 태풍은 매년 지나가는 연례 행사에 불과해. 괜히 불안을 선동질할 필요 없다고. 아무리 철저하게 대비해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어쩔 수 없어. 저러다 말거라는 태평한 생각을 하는 기상청장의 태도에 다른 분석관들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고 그의 말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태풍경보가 아닌 태풍주의보만 발령하게 되었죠. 방송사에서도 태풍이 일본 열도를 향해 다가오고 있지만 세력은 강하지 않고 본토에 상륙하자마자 곧 열대성 저기압으로 소멸할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아주 불안해졌어요. 저는 답답한 마음에 방송국 기상캐스터를 하고 있는 대학 동기 사쿠라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사쿠라는 제게 아주 충격적인 말을 전해주었어요. 정부와 방송계 고위직들은 벌써 곧 대재앙이 닥쳐올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지만 하지만 일반 국민들에게는 굳이 알리지 않는다고요. 겉으로는 사회적인 혼란을 막는다는 이유를 들지만 본인들이 입을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고 최악의 상황은 먼저 도망가기 위해서라고 했죠. 자기 방송국 사장도 얼마 전에 한국에 집을 구입한 사실이 재산조회 결과 드러났다고 했어요. 불시의 상상을 초월하는 자연재해로 일본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바로 다른 국민들과 직원들을 버리고 해외로 도망을 칠 준비를 끝마쳤던 거예요. 그리고 뉴스 인터뷰 중 이런 사실을 밝히려 한 전문가의 발언이 진행자에 의해 긴급 중단된 사태도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즘 방송국 분위기도 뒤숭숭하다고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러자 착잡하던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기상청으로 돌아와 일본을 향해 작심한 듯 정면으로 달려오는 태풍을 관찰하면서 태평스럽게 웃고 떠들어대는 부장과 동료들을 보자 불안감은 더욱 커지게 되었고 저는 고민 끝에 현장으로 직접 가보자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태풍이 상륙할 현장으로 출장을 보내달라는 제 요청을 들은 기상청장은 코웃음만 쳤습니다. 내가 현장에 간다고 뭐가 달라지냐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책상 앞에서 컴퓨터 화면만 들여다보면서 남의 이야기 하듯이 재난을 예측하기보다는 실제 현장의 모습을 똑똑하게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상청장의 비웃음을 뒤로 하고 출장 신청서만 던지고 태풍이 상륙하고 있는 중부지역으로 달려갔습니다.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했어요. 달리는 트럭이 그대로 넘어질 정도로 거센 바람이 몰아치고 있었고 곳곳에 도로가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폭우가 쏟아져 도로는 대부분 물에 잠겼고 곳곳에 건물과 집이 무너졌고 고립된 사람들을 구하느라 구조대원들이 거센 비바람 속에서 안간 힘을 쓰며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우여곡절을 겪으며 도시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은 이미 아비규환의 지옥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수십 명이 넘는 사망자와 부상자가 생겼고 단수와 단전 그리고 침수로 도시의 기능은 완전히 마비되어 있었어요. 모든 것이 태풍란이 상륙하고 반나절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대비를 철저하게 한다고 해도 대자연의 힘 앞에서 인간은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절망하면서 넋을 놓고 있었는데 문득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바로 해변으로 가야 한다는 거였죠. 태풍이 상륙하면 바다의 움직임을 살펴야 하거든요. 미친 듯이 퍼붓는 폭우를 뚫고 차를 몰아 해변 근처로 갔지만 경찰들이 저를 막았습니다. 저는 기상청 분석관이라고 신분을 밝히고 공무상 이유로 바다를 살펴야 한다고 경찰들을 설득해서 겨우 통제선을 넘어 해변 근처로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속 70m가 넘는 강한 바람은 저를 날려버릴 기세로 불었고 더 이상 접근이 불가능해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바다를 살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해일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성난 파도처럼 거대한 해일이 연신 해변을 덮치고 있었습니다. 태풍이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계속 쌓이게 되면 지진이나 산사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을 거란 생각이 들었고 참담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절망감에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기상청으로 돌아가서 제가 본 현장의 모습을 알리고 이제라도 태풍과 이후에 닥칠 지진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급히 기상청으로 돌아왔는데 기상청장은 이미 넋이 빠져 있었습니다. 반나절 전까지만 해도 여유 있게 웃던 모습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태풍은 예상했던 대로 일본 열도를 관통하면서 움직이고 있었고 예상보다 강력한 위력으로 계속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어요. 이미 10만 가구 이상이 정전되고 23만 명이 대피를 했습니다. 이제 정부는 일본 전역에 긴급 재난 상황을 선포하고 긴급 대피 명령을 내리면서 허둥거렸지만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뒤늦은 대처였어요. 아마 지금 일본에 머무르고 있는 태풍 산산도 일본 전역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처참한 상처를 남긴 뒤에 사라지게 될 거예요. 제가 정말 답답한 건 매년 한 번씩 이렇게 무력감을 느끼는데 이제는 지쳐버렸다는 거예요.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반복해야 할까요? 해마다 지진이나 태풍 등 여러 재난이 쓸고 지나가면 누구나 이런 말을 합니다. 자연재해는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모든 재난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때문에 벌어진 재난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미리 걱정하지 말고 닥치면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충분히 줄일 수 있는 피해를 방치하는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물론 다가오는 태풍을 쫓아내거나 지진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예방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장차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정확하게 알리고 대비하도록 만든다면 정부를 믿고 가만히 있다가 목숨을 잃는 사람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이번 재난이 지나간 뒤에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부는 앞으로는 더 철저하게 재난에 대비하겠다는 하나마나 한 소리만 늘어놓을 게 분명하거든요. 두고 보셔도 돼요. 그런 면에서 이제부터라도
한국을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한국을 여행하면서 재난에 대비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고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거든요. 사실 저는 한국인들은 재난에 무감각하고 대처를 전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지진도 잘 일어나지 않고 거대 쓰나미가 해변 도시를 덮치는 일도 없었기 때문에 재난은 남의 나라 일로 생각하고 살 거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합리적으로 여러 형태의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있었어요. 그 출발은 바로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의 공개였고, 두 번째는 한국인들의 민족성이었습니다. 일본인들은 시켜야 마지못해 움직이지만 한국 사람들은 누구나 자발적으로 재해에 대비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홍수와 태풍으로 집과 건물이 물에 잠기면 복구 작업을 위해 한국인들은 이웃을 위해 자원봉사를 한다고 하더군요. 한국인들의 이타적인 정신은 한국의 매미성만 봐도 답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한국은 위로는 정부에서부터 밑으로는 일반 국민들까지 재난이 닥치면 하나로 뭉쳐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른 시간 안에 피해를 복구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표를 쓰고 한국으로의 박사과정을 준비하게 되었던 겁니다. 일본의 앞날을 위해서는 더 발전된 재난 대비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한국에 장기간 머물면서 한국인들의 근성도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죠. 한국이 날씨를 예측하는 방법과 재난에 대비하는 체계를 제대로 배워보고 싶어요. 두렵고 무섭다고 해서 눈을 감아버리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어떠한 대처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일본은 닥쳐올지도 모를 재앙에 미리 대비하기보다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고 있어요. 그건 마치 타조가 적을 만나면 머리만 땅속에 숨기고 적이 보이지 않으니 안전하다고 믿는 것처럼 바보 같은 짓이에요.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눈을 번쩍 뜨고 현실을 똑바로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것이 일본이 살아날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용기 있는 사연을 보내주신 마사코님께 응원의 댓글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특공대 윤하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